네, 마지막 단어는 이제 6-3 단어인데 지속 가능한 자원 개발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지속 가능한 자원이라고 하면 유한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한하게 있는 자원인 거지. 그래서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보고 지속 가능한 자원이라고 부르겠죠. 자, 그럼 우리가 배웠던 그냥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파트가 되는 걸로 우리가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자세한 내용을 들어가서 보도록 합시다. 자,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가 지속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려면 지속 가능한 자원이 되려면 그 활용 방안이 있겠죠. 자, 생활 속에 첫 번째 냉난방 절제라고 되어 있는데, 여름하고 겨울에 적정한 온도로 맞추는 게 되겠죠.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카풀을 이용하다든지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줄이자는 내용이 되겠죠. 두 번째, 정책이 있는데 에너지 사용 절감 정책 중에 자, 소비 효율 등급 표시제라고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등급 표시제가 나와 있죠. 이거는 숫자가 작을수록 더 좋은 겁니다. 효율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자동차에도 붙어 있고 우리 뭐 가전제품에도 붙어 있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전력 소비율이 효율적으로 나와야지 전기를 적게 먹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시한 등급 표시제가 있고, 자, 탄소 포인트 제도라고 해서 이 탄소 포인트 제도는 왼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정 상업 시설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서 포인트를 발급받는 건데,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포인트를 많이 받으면 이걸 관리비로도 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탄소 성적 표지제라고 해서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 모든 과정이 있겠죠. 그런 과정에 나타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이 그 표지에 붙이는 게 바로 이제 표지제예요. 그래서 뭐 배출량이 많으면 많다고 표시되어 있고, 뭐 적다면 적다고 돼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구매할 때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이용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화석연료는 우리가 석탄, 석유 같은 게 있잖아. 그건 언젠간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대체해야 되고, 이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그 온실가스 같은 것들이 기후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항상 영원히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속 가능한 자원 또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를 좀 볼 거고 특징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서 보면 장점에 고갈되지 않는다 돼 있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환경 문제가 훨씬 적습니다. 뭐와 비교했을 때 비교는 화석 연료랑 비교했을 때 화석 연료 대비해서 오염물이 훨씬 더 적게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비교적 지구상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한다 돼 있는데, 뭐 밑에 가서 보면 배우겠지만 대부분 자연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뭐 햇빛이나 바람이나 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뭐 석탄 석유보다는 훨씬 더 고르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유한성도 아니고 무한하면서 이런 자원들은, 그 다음에 편제되어 있지도 않죠. 편제성도 없어요, 거의. 그래서 누구나 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원 분쟁도 훨씬 더 적죠. 맞죠? 자, 그 다음 단점도 있습니다. 이 대신 처음에 만들 때 개발 비용이 엄청 비싸요. 뭐 태양광 전지판 하나 만드는데 막 몇 천만 원씩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투입한 금액을 뽑아내기까지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 수도 있고, 다음 두 번째, 자연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바다가 없거나 아니면 강이 없는 곳은 수력 발전이나 아니면 조력 발전 같은 건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한계점으로 제시될 수 있다. 그래서 장단점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개발되는 지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력 발전소는 댐이에요, 댐. 높은 곳에서 물이 떨어지는 곳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유량이 풍부하고, 자, 물의 양이 풍부하고 낙차가 큰 곳이니까 주로 산지에서 많이 만들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댐이 많은데 댐은 거의 다 강의 상류 지역에 존재하겠죠. 상류 지역이 다 산지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 위주로 존재한다라고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 자, 풍력은 바람이에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은 산이 있겠고, 두 번째는 바다가 있겠죠. 우리나라에는 강원도나 제주도에 많아요. 맞죠? 강원도, 제주도에서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는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어야 한다. 요거를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사막과 같이 일사량이 많은 곳도 있겠죠. 그래서 이 일사량이 많은 곳은 햇빛이 많다는 거잖아. 햇빛이 많은 곳은 주로 태양광 발전이 많겠죠. 그래서 사막과 같은 곳이나 아니면 건조한 기후에 주로 비가 많이 안 오는 곳, 이런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가 많이 세워질 수 있겠고, 지열은 땅의 열이니까 당연히 화산 활동이 많은 조산대 지역이 많을 수 있겠죠. 조산대. 그래서 우리 뭐 필리핀이나 아니면 뭐 일본이나 이런 곳이 만들기 좋겠죠. 그다음에 조력 발전소는 뭐냐면 밀물과 썰물이에요. 밀물과 썰물. 밀물, 썰물. 이게 이제 밀물, 썰물이 뭔지는 다 알 거야, 맞지? 그래서 썰물일 때 물이 빠져나가고 밀물일 때 물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요런 지형이 있다고 치면, 자, 이쪽 오른쪽이 육지고 왼쪽이 바다라고 했을 때, 썰물일 때 물이 빠져나갔지만 밀물일 때 이렇게 물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물이 꽉 찼겠지. 물이 들어왔을 때 여기 입구를 이렇게 막아버리면 이 썰물이 됐을 때 물이 다 빠져나가지만 여기는 물이 남아 있잖아. 이런 곳은 이때 오른쪽은 물이 많고 왼쪽은 물이 없으니까 이때 문을 확 열면 물이 빠져나가면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개념이 되겠죠. 이게 조력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조력발전소가 있으려면 그 밀물 썰물의 차가 커야 되는데 그걸 조석 간만의 차라고 부릅니다. 자, 전 세계의 지금 신재생 에너지의 소비량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 기술의 발달로 높은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OECD라는 그 세계 기구가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해서 선진국이 가입하는 그런 기구거든요. 선진국 위주로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가 소비량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자료 콕콕이 이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가? 요 교과서 기준은 2015년 기준이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거든. 자, 첫 번째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은 뭐가 많이 나야 된다고 했죠? 햇빛이 많이 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전라도 지역이 태양광이 많이 발전해 있어요. 요걸 잘 기억해야 돼. 태양광 발전소가 전라도 지역 쪽으로 많이 발달해 있다 해서 요런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태양광을 골라야 되고요. 그다음에 풍력은 어디라고 했죠? 풍력은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 강원도 일대와 여기 보면 제주도에 바다에 바람이 많이 부는 곳 있죠. 그래서 여기가 풍력 발전소가 발전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지막 조력 발전소인데, 조력 발전소는 여기 경기도에 보면 시화호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이쪽 지역이 진짜 많이 발달해서 시화 조력 발전소라고 해서 100%죠. 우리나라의 조력 발전소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해안이라서 밀물 썰물이 되게 심한 곳이야. 그래서 여기 조력 발전소라고 기억하면 되겠죠. 여기 이제 시험에 기역, 니은, 디귿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오른쪽 걸 보신다면 우리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비중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체 비중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많이 발전은 안 돼 있지만 수력 발전이 5.0이고 바이오 에너지하고 폐기물 에너지가 엄청 많죠. 근데 그 기타의 10%인데 그 기타 중에서도 제일 많은 거는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그 다음에 연료전지, 이런 순서대로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거는 수력이고 그 다음은 태양광,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보자에서 등장한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어디에 발달하는지가 이제 시험에 나올 텐데, 이제 그걸 봐야 되는 건 밑에 부분이에요. 자, 이건 우리 이 자습서에 없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쌤이 이제 캡처를 해놨는데, 자, 보시면 가에 들어갈 에너지가 바이오 에너지입니다. 바이오 에너지.
이제 바이오 에너지의 대표적으로는 이제 콩이나 옥수수로 이용을 하는 에너지잖아요. 콩, 옥수수를 이제 발효시켜서 그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만드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바이오 에너지의 원료인 콩과 옥수수를 많이 재배하는 나라가 미국과 브라질이기 때문에 이 나라 위주로 성장하는 게 바로 바이오 에너지다. 이걸 기억해 주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이 신재생 에너지는 나는 보면 미국과 필리핀에서 많이 발달하고 있죠. 필리핀은 특히 뭐가 많이 발생하고 있냐면 지진과 화산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것은 당연히 지열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지열 에너지. 이 지열 에너지는 필리핀이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오른쪽에는 풍력의 1등은 중국과 미국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태양광도 발전하는 곳이 특이하게 여기 독일이 2등인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발전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시험에 그래프가 당연히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그 특징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2번을 보면 세계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사례라고 해서, 자, A부터 나오죠. A는 영국에 있는 해상풍력 발전. 바람이 많이 부니까요. A 위치 잘 받아야 돼. 영국이니까 여기 오른쪽에 A 있죠. 자, B에 보니까 미국의 태양광 발전인데, 미국은 건조한 기후가 많죠. 그래서 이 B의 사막 부근에 이제 이런 걸 건설하면 된다는 뜻이고요. 자, C에 보니까 뉴질랜드의 지열 발전. 뉴질랜드가 대표적인 어떤 곳이다? 대표적인 조산대다. 환태평양 조산대다. 그래서 뉴질랜드의 위치 지도에서 잘 C 부분에 잘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D에 독일의 윤대 마을의 바이오 에너지. 이런 게 아주 유명하죠. 가축 분뇨와 농업 부산물로 이용해서 가스를 만드는데, 이게 D 같은 독일 지역이다. 이 그림으로 여기가 어딘지 가장 많이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중점적으로 봐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보자에 대해서 정리가 끝났어요. 맞죠? 그 정리에 해당하는 이 발전소가 어딘지 꼭 잘 기억을 해서 위치를 잘 알아서 맞춰주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 이제 지속 가능한 자원 개발이 가져온 변화는 되어 있는데, 이 지속 가능한 자원의 개발의 효과를 보면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를 또 만들 수 있겠죠. 이걸 만들다 보면. 두 번째는 고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원히 쓸 수 있거든요.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자원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마을을 우리가 에너지 자립 마을이라고 부르는데, 전력과 난방 등 에너지가 자기들이 스스로 생산해서 살아가는 마을을 보고 에너지 자립 마을이라고 부르겠죠. 대표적으로는 태양광 시설이에요. 태양광 시설. 지금도 우리나라에 태양광 그 발전판 만들어 가지고 주택 위나 아니면 공장 위에나 남는 공간에 많이 치워서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전기세를 안 내는 집도 많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에너지 자립 마을이라고 해서 울산광역시 남구의 구슬마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의 태양광으로 이제 발전하는 그런 마을을 형성할 수도 있다. 그게 아주 좋은 장점이죠. 자, 마지막 부작용. 자, 그러면 좋은 것만 있냐? 그건 또 아닐 수 있겠죠. 그게 수력 발전소를 만들면 댐을 만드는데 댐 밑에 물을 막아버리니까 상류와 하류 이렇게 차단을 해버리니까 물이 고여 있다가 문을 열면 물이 확 하고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 물이 그 마을을 덮쳐버리면서 이제 수몰, 그러니까 물로 덮여버리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살았던 마을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수몰지구가 발생한다. 물에 잠긴다. 그런 말이 있을 수 있고, 상류하고 하류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상류하고 하류의 생태계도 순환이 안 되겠죠. 순환이 단절될 수 있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자, 조력발전소도 마찬가지야. 인위적으로 밀물, 썰물을 막아버리니까 이 조력발전소에서는 생태계가 파괴되고 물고기 잡는 양이 철저하게 감소되겠죠. 그래서 어민들의 생활에 좋지 않을 수 있고, 마지막 바이오 에너지입니다. 자, 바이오 에너지의 문제점은 뭐냐면 콩하고 옥수수를 많이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럼 콩하고 옥수수는 바이오 에너지의 원료이기도 하지만 이 개발도상국에는 무슨 문제일 수도 있어요. 식량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식량을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식량 부족 문제가 심해질 수도 있고, 소비량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이런 곡물의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나오는 토양 및 수질 오염도 당연히 문제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부작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지속 가능한 자원 신재생 에너지 개발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 아니야. 근데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으니까 구분해서 공부하는 게 낫겠죠. 자, 이제 신문에서 찾은 사례 마지막 세계 최대의 수력 발전소 이 산샤댐이라고 하는 중국의 댐이 있습니다. 명암은 장점 단점이에요. 양쯔강에 건설된 이 댐은 전력 생산, 홍수 조절, 관광 산업 등으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주는데 문제점은 문화재가 물에 잠겼고 수질이 오염되고 수몰 지역의 인구는 이동을 해야 된다는 부정적 영향도 있다. 그래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이런 내용을 잘 파악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3단원이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요 파트 있죠. 요 파트에 대해서 가와 나가 어딘지, 가와 나가 무슨 에너지인지를 구분하는 거와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 군데 있죠. 이 세 군데에서 어떤 발전이 되는지, 조력 발전인지, 위치가 풍력 발전인지, 태양광 발전인지, 어떤 위치에 무슨 발전소가 설립이 되는지를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죠? 그래서 전라도 쪽에 태양광, 강원도, 제주도 쪽에 풍력, 그 다음에 경기도 서해안 쪽에 조력 발전소 위치를 파악해서 나중에 문제가 나왔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 단원 정리였고요. 여기 이제 필기와 설명 듣고 뒤에 문제 풀어오는 것까지가 과제입니다. 그래서 125쪽부터 126쪽부터 127쪽까지 여기 두 쪽 풀어오는 게 숙제니까 정리해서 문제 풀고 오프라인 수업 때 보고 확인만 하고 이제 중간고사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